네, 연세대 언더우드 정시 면접으로 돌아온 대치 입시 코치 아델라 킴입니다. 네, 이전 영상에서 이제 광인 광기 마녀 사냥의 문제의 전초전이라고 볼 수 있는 2023년도 연세대 언더우드 특기자 면접에 기출된 메리 글로버와 엘리자베스 잭슨의 재판 문제, 그리고 리로이 고등학교에서 일어났었던 단체 시민성 질환에 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때 기출된 제시문이 연세대가 가장 지향하는 어떤 제시문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보여지는데, 특기자 전형은 영어로 기출이 되거든요. 모두 다, 모든 지문이 영어로 기출이 되는데, 지문이 다소 긴 대신에 뭐 약간 짧게 2개 정도로 나누어서 기출이 됐고, 문제는 한 5개 정도로 제시가 됐습니다. 제시문은 2개 정도, 그리고 문제는 5개, 꽤 많은, 그리고 다양한 문제가 기출이 됐습니다. 한번 보면요. 1번 문제 요거 해석을 좀 해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런던에 1602년에 일어났었던 그 소녀 메리에게 과거에 다퉜던 이웃 잭슨 부인이 이제 꾸짖으면서 1시간 넘게 메리를 이제 꾸짖으면서 나중에는 이제 저주를 퍼붓게 되는 그런 과정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른의 가스라이팅에 놀래서 이제 몸이 신체화 현상을 겪게 되죠. 잭슨 부인이 마녀화되게 되면서 시대가 만들어 놓은 그런 그 항상적 연관성에 의해서 이제 재판까지 받게 돼요. 그래서 당시에 재판에 에드워드 조든이라는 의사가 이제 나와서 이거는 히스테리적인 상태다, 병리학적인 어떤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판사는 이제 조던의 증언을 기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잭슨 부인은 그럼으로 인해서 마법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고요. 그럼에도 이제 조던의 증언은 굉장히 좀 의미심장했습니다. 이제 히스테리라는 것이, 그러니까 마비나 실명이나 뭐 이런 다양한 증상을 보이는데 명확한 원인이 아직은 없고, 그렇지만 오랜 의학적 문화적 역사를 지나면서 수세기에 걸쳐서 되게 다양한 그 카멜레온 같은 형태로 변화되어 왔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문화에 이렇게 적응하는 듯한 그런 변덕스러운 질병이다. 지금으로 치면 약간 공황장애 같은 그런 느낌이죠. 자, 윤리철학적으로 이 사건을 좀 분석을 해보면, 사실 이제 그 어떤 사회든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의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을 외부에 타자화시키거든요, 투사시켜서. 그럼으로써 공동체의 불안을 해소하는 이런 방식이라는 거죠. 여기서는 누가 타겟팅이 된 거야? 개인, 잭슨 부인이 타겟팅이 된 겁니다. 도덕적으로 단죄하고 제거해야 되는 그런 희생양의 논리가 적용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젠더와 권력의 관계에서 이런 그 잭슨 부인이 희생양이 되게 되면서, 사실은 그 환자가, 그 메리가 자신의 고통을 표현할 때 그냥 사실은 실질적으로 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저주에 걸렸나 보다.'라는 믿음이 가해지면서 신체적 그 변화를 만들어내는 노시보 효과를 연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가 용인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저주라는 방식으로 이게 나타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지배적인 그 당시의 담론이 뭐였어? 신학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과학적 관찰을 제시를 했지만 결국은 기각당하게 되죠. 에드워드 조든 박사의 의견이. 그러니까 특정 지식 체계, 제가 이전 영상에서 얘기했었던 그 시대의 이성들이 권력을 가졌을 때 합리적 진실이 어떻게 억압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윤리적 결함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될 그 기준은 뭐냐? 인식론적 위기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이 진실인지를 봐야 된다. 여기가 뭐야? 바로 기준을 세워야 될 연세대가 제시한 가장 첫 번째 함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가장 정의란 무엇인지, 가장 진실인 무엇인지, 이것에 대한 기준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팩트를 두고도 어떤 패러다임을 끼고 보느냐에 따라서 진실이 정반대가 된다는 쿤의 이론적 특성을 여기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굉장히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론 적재라는 건 뭐냐면, 그 안에 관찰이라는 말이 생략돼 있어요. 이론이 관찰에 적재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론이 관찰에 선행하고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쿤의 과학자의 관찰 내용을 보면은, 그러니까 모든 과학자들, 어떤 공동체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공유하는 패러다임이 있는데 이 패러다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즉 관찰은 외부 정보의 수용이 아니라, 그러니까 관찰자가 가진 이론적 배경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되거나 심지어는 좀 다르게 보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쿠는 말하는 걸 이 패러다임을 전제로 퍼즐 풀이를 한다고 보았거든요. 과학적 관찰이 순수하고 객관적이지 않고 과학자들은 이미 주어진 이론적 틀 안에서만 현상을 보고 해석을 한다. 그래서 과학혁명 시 논쟁의 핵심이었던 어떤 공약 불가능성과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현상이라도 관찰자가 자신이 가진 신념 체계에 따라서 전혀 다른 어떤 진실로 해석되는 과정을 우리가 공약 불가능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관찰자의 배경 지식이나 신념, 기대, 이론에는 관찰자의 데이터의 해석뿐만 아니라 무엇을 데이터로 볼 것인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그 하이데거의 과학의 가치 중립성의 문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대두되게 됩니다. 공약 불가능성이란 단어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운데,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과학혁명기의 이전 패러다임과 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공약 불가능성, 그러니까 패러다임과 비교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인해서 객관적 기준이 없이 한 패러다임에서 다른 패러다임으로 넘어가는 전환이 일어난다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서로 다른 과학 패러다임이 되게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공통 기준으로 비교되거나 한 패러다임의 개념을 다른 패러다임의 언어로 완전히 번역할 수 없어서 우열을 가리킬 수 없다는 걸 우리가 공약 불가능성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런 패러다임의 전환과 관찰에 있어서 관찰의 이론, 의존성 때문에 경쟁하는 패러다임 간의 객관적 비교가 되게 어렵게 되고요. 항상적 연관성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찰된 사실을 넘어 심리적 습관이나 신념을 사실인 양 착각하게 되면서 버트런트 러셀의 칠면조 우화를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적 연관성에 의해서 어떤 것들이 언제나 변함없이 연결되어 있다는 이런 인과관계나 상관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거나 어떤 현상이나 특정의 원인이나 대상과 연결된다는 그런 관계성에 의해서 이런 두 가지 저주에 걸렸다? 혹은 정말 과학적 병약적으로 분석하는 이 의견이 대립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가져와야 될 거는, 그러니까 관찰의 이론 적재성에 의해서 의사의 안경과 주교의 안경이 따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는 인간의 신체는 심리에 반응한다고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마녀는 악마의 도움으로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한다라는 이런 두 가지 대립되는 의견으로 인해서 관찰 이론의 적재성에 의해서 공약 불가능성이 발현하게 되고, 결국 패러다임이 한 시대를 지배하는 과학적 인식의 틀을 보통 이제 패러다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런 신학적 패러다임의 색 안경과 그리고 의학적인 패러다임의 안경이 이제 대립이 되게 되면서 공약 불가능성이 발현되게 됐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가져야 될 인식론적인 어떤 위기, 본질을 봐야 된다라는 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주정주의학자에도 휴문, 주교는 자신이 본 것, 사건의 순서와 자신이 믿는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습관을 진리로 착각하는 그런 귀납법의 오류를 발생시킨다는 거예요. 버트런트 러셀의 칠면조 우화의 어떤 블랙스완 이론의 오류를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일반화의 오류에 의해서 소수의 경험으로 일반적인 법칙을 확립하려 할 때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주교의 입장에서 이런 일반화의 오류가 일어나게 되면서 항상적 연관성을 갖고 경험론의 한계를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비판적 사고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맹신하지 않고 새로운 증거에 따라서 기존의 믿음을 수정할 수 있고, 비판적 사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하버마스의 담론 윤리를 끌어와서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진실은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관찰자가 가진 프레임에 의해서 구성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이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 있는 그대로를 보기보다는 기존의 관념, 개념적인 틀 속에 밀어넣으려고 하는 연구가 결코 과학적이지 않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과학적 업적 달성을 위해서 그런 연구를 틀 안에 밀어넣는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바로 이제 토마스 쿤입니다. 그래서 쿤이 얘기한 거는, 그러니까 기존의 틀 속에 들어가지 않는 기존 세력이 무시해버릴 수 없는 그런 비정상적인 사건들이 오히려 많이 나와야 혁명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무시할 게 아니라 무시해버릴 수 없는 비정상적인 사건들이 많이 나와야 이건 왜 그랬지라는 질문을 통해서 다양한 프레임에서 틀을 벗어난 과학을 경쟁 상대로 보지 말고 이것을 혁명의 하나의
그 리즌으로 근거로 가져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보이는 대로 믿는지 믿는 대로 보이는지 요게 이제 중요한 쟁점이 되게 되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그 현대판 마녀 사냥의 문제가 여기서 대두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판사는 의사의 과학적 소견을 무시하고 자신의 믿음으로 이제 선택을 했죠, 결과를.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도 이런 과학적 데이터보다는 어떤 확증 편향적 그 사고라던가 그 의견 혹은 정치적인 신념이 우선시되는 그런 현상이 되게 반복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은 그 요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자는 질문 첫 번째가 제시문 첫 번째에 대한 질문은 2개, 3개 요렇게 나왔는데 저자는 히스테리를 인제 카멜레온 같은 병이라고 인제 묘사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인제 메리와 잭슨 부인의 이야기에서 어떤 관련이 있느냐 요게 질문으로 나왔어요. 카멜레온 같은 질병이라고 부른 이유가 이 질환이 고정된 생물학적 형태가 아니라는 거죠. 당대 사회의 지배적인 믿음과 문화적 풍토에 따라서 이 증상과 원인을 카멜레온처럼 바꾸기 때문에 이 문화적인 각본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전환 장애를 일으키고 감정의 신체화를 일으키고 문화적 각본이 일어나는 이 카멜레온적인 특성, 이거 인식론의 어떤 정의를 우리가 정확하게 내려야 된다는 거죠. 희생양 메커니즘에 의해서 그대로 두면 안 된다. 공동체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불행이 닥쳤을 때 그것이 단순히 개인의 메리의 병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병이 닥쳤을 때 그 원인을 외부의 악에게, 여기서 마치 이제 잭슨 부인에게 투사를 한 것처럼 그 안정을 찾으려고 합니다. 어떤 악에 투사를 시켜서.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무고한 타자를 희생시키는 희생양 메커니즘이 발동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식론적인 폭력이 일어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인식론적인 불의가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사회적 위험성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지식의 어떤 소유자나 전달자로서 정당하게 대우받지 못하는 걸 이제 그 인식론적 불의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불의를 당한 사람을 라벨링 이론에 의해서 나게인 이론에 의해서 이렇게 공식화하면서 타자화시키고 대상화시키게 된다는 겁니다. 요게 바로 그 낙인 이론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것이 이제 다양하게 카멜레온처럼 시대적 변용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전환장애 심리적 어떤 갈등, 신경계 증상으로 나타나는 메리의 어떤 증상이 사회 정책적 해결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냐, 이런 희생양 메커니즘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냐. 결과적으로는 이제 과학적 객관적인 어떤 감정 체계의 법제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립적 과학적 전문 심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 메리와 같은 그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문화 리터러시 교육이 있어져야 돼요. 사회적 낙인을 방지할 수 있는. 청소년기에 우리가 교육 과정의 타인을 악마화하는 그런 심리적 기제를 포함해서 집단적 혐오, 모럴 패닉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휩쓸리지 않는 비판적 사고력을 길러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버마스의 담론 윤리에 근거해서. 그래서 디지털 마녀 사냥을 방지하고 이런 미디어 정책에서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문제가 어떤 질병의 감염극으로 인식되게 되면서 이게 그 당시에는 메리가 전환장애나 뭐 아니면 사회적 각본의 신체화를 일으키거나 이런 현상들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인식론적인 겸손과 타자의 희생이 좀 필요하다라는 어떤 희생양 메커니즘에 대한 불식을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것으로 결론을 좀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설명할 수 없는 질병에 대한 인간의 공포를 처벌 가능한 악으로 치환하려는 이런 시도를 통해서 우리가 모르는 질병이라고 해서, 우리가 모르는 어떤 그런 불행이라고 해서 그것을 악마의 소용으로 단정짓는 오만을 버려야 된다는 인식론적인 겸손이 필요하고, 여기에서 사회적 정책의 해결안으로 이제 증거 기반,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렸듯이 사법 시스템 확립이라던가 독립적인 다학제 검증 시스템이라던가 그리고 전문가 증언의 독립성 강화라던가 심리적 증거의 과학적 채택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낙인 방지와 마녀 사냥 방지 체계를 위해서 디지털 낙인 방지법이라던가 뭐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서 마녀 사냥 억제 및 사회적 신뢰 회복, 이런 것들을 위해 문화 리터러시 교육,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AI 알고리즘 모니터링을 통해서 정보의 에코체인버 형상 요런 것들을 방지해야 된다. 여기까지 얘기하시면 해결책을 얘기하시는 것까지 제대로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어 조금 더 추가를 좀 해 드리자면 히스테리는 시대적 환경에 따라 증상이 변하잖아요. 그래서 마법을 믿었기 때문에 매일 무의식이 그 문화가 수용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고통을 표현하게 되는, 그러면서 그 믿음이 실제 변화를 만들어내는, 신체적인 실제 변화를 만들어내는, 시적인 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노시보 효과를 연출하게 되죠. 그러므로 인해 심리적 고통을 받게 되는 전환장애, 그럼으로 인해서 그 사회 질서를 위협한다고 강조하는 대상, 잭슨 부인에 대한 집단적 공포, 모럴 패닉이 확산되는 도덕적 공황 상태가 이제 일어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녀 사냥이나 원인 불명의 혐오 요런 것들은 과학적 객관적 검증 시스템, 그리고 심리적 취약계층을 위한 어떤 사회적 처방, 심리사회적 돌봄이 부재됐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모델이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미디어 정보나 리터러시 교육 요런 것들이 강화돼야 된다는 거 제가 계속 누차 이제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르로이 고등학교의 사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대략 인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반복된 그 해결책을 통해서 1 번, 2 번은 그 대략적으로 좀 해결이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르로이 고등학교에서 일어났었던 요 사건은요. 그러니까 2011년에 10월에 실제 사건이에요. 뉴욕주의 인제 버펄로 근처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처음에 인제 산체스라는 치어리더 주장이 이제 몸이 정말 경련이 일어나게 됩니다. 2주 후에 학교의 졸업반 반장인 인제 리디아 파커가 인제 무의식적으로 막 팔을 휘두르기 시작하고, 이런 사례들이 점점 번지게 되면서 학부모들이 나서게 되죠. 학교의 급수 시설이나 운동장 오염 때문에 생긴 게 아니냐. 혹은 이제 국내 이제 최고 이제 그 환경 과학자들이 이제 모아서 이제 또 조사를 했지만 딱히 이런 증상을 유발할 만한 그런 오염 문제는 없었다라고 입을 모으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인제 이 현상을 통해서 집단 히스테리나 이제 명확한 신체적 원인이 없이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증상이 전파되는 이 시민성 전파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인제 15명의 환자를 치료한 결과 인제 그 로렌스 마틴 박사에 따르면은 그 소셜 미디어와 언론의 관심이 증상을 악화시켰다는 겁니다. 요게 인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집단 히스테리는 거기에서 사실 집단까지도 오지 않을 수 있었는데, 실제로 이 미디어와 소셜 미디어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게 되고, 그러면서 주목을 받게 되면서 이런 영향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인제 이 영향이 학기 말에는 이제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이런 현상을 갖게 되거든요. 이걸 좀 분석을 해 보자면, 최초의 인물이었던 르로이 고등학교 치어리더 주장이었던 테라 산체스에 의해서 인제 지표 환자가 되게 되죠. 이 지표 환자로 인해서 집단성 시민성 질환으로 확대가 됩니다. 노시보 효과로 인해서. 그러니까 해롭다는 믿음이나 부정적 암시가 실제로 신체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모랄 패닉을 가져오게 되면서 집단 혐오로 가져오게도 도덕적 공황 상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환장애의 전원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지표 환자가 경련을 일으키니까 무의식적인 공간과 불안이 주변 학생들에게 이제 투사가 돼서 동일한 신체 증상을 만들어내게 된 거죠. 이제 이런 고통의 실제성을 일으키게 되면서 환경 오염에까지도 이제 부모들이 문제를 제기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인간은 보이지 않는 어떤 심리적 갈등보다 눈에 보이는 뭐 오염이라든가 환경이 문제인 것 같다,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리즌을 가지고 범인을 지목할 때 더 안도감을 느끼거든요. 앞서 그 제시문에서 잭슨 부인이 그렇게 그 마녀 사냥 당한 것처럼 복잡한 진실보다 명확한 적을 찾는 인간의 윤리적 취약성, 이런 것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런 디지털 시대의 사회적 전염을 이제 얘기하고 있죠. 그걸 사회적 구성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당시에는 이제 환경 오염과 소셜 미디어가 그 틀을 잡았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문제는 소셜 미디어가 문제가 됐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가 이 현상을 더 가속화하게 되게 된 겁니다. 디지털 증폭기로서 학생들이 서로의 경련 영상 뭐 이런 것들을 유튜브나 페이스북으로 막 공유하게 되면서 뇌는 그 증상을 더욱 정교하게 학습하고
하고 복제하게 되면서 노시보 효과에 의해서 모랄 패닉을 이제 가져오게 되고 미디어가 질병의 매개체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일종의. 그래서 사실 인제 이 당시에 인제 문제는 3가지가 인제 기출이 됐었는데 저는 여기서 인제 C번에 이런 대규모 인구 집단에서 집단 히스테리를 줄이기 위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느냐 여기에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 이런 그 베르테르 효과는 집단에서 어떤 공동체나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자살 보도 가이드라인이라든 뭐 여러 가지 것들 이 원인 불명의 집단 증상 뭐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미디어가 반복해서 묘사하고 노출할수록 그것에 대해서 무의식적인 모방 학습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어의 어떤 보도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이 이제 수립이 돼야 되고 위기 소통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바로 이런 현상이 어디서나 어떤 단체에서나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환경 역학 조사와 투명한 공개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되고요. 그리고 학교 내 심리적 방역이 또 강화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낙인 방지 교육을 위해서 이러한 뭐 이제 학교 자체 내에서 정서적인 지지망을 좀 형성해 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 자연스러운 신경학적인 현상이다. 이게 그런 어떤 낙인을 찍을 만한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을 심리적인 진단을 통해서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도록 하는 시스템, 심리적 방역 시스템이 좀 정립이 돼야 되고 그러므로 이제 정서적 지지망이 형성이 되게 되면서 디지털 리터러시 및 알고리즘의 어떤 규제 여기까지도 이제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 내에서 그리고 어떤 미디어 안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안에서 알고리즘까지도 허위 정보나 공포 확산 방지를 위해서 콘텐츠의 확산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알고리즘 윤리 규정이 마련돼야 되고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1602년에 마녀 사냥과 이제 2011년에 르로이 사건이 인간은 어떤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서로의 고통까지도 모방하고 전염시킨다는 사실을 증명했던 그러한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가져와야 될 거는 구체적인 해결책으로는 우리가 낙인을 찍는 이런 해체 시스템, 그러니까 질병의 탈구조화 시스템이 좀 정착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워드 베커가 얘기했었던 낙인 이론. 그러니까 일탈은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행위의 사회적 반응이 더 씌워질 때 오히려 더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적 규범의 재설계가 필요하고 문화적 각본의 빈약함, 아까 그 신체 장애를 일으켰던 그런 문화적 각본의 빈약함, 그 시대가 용인하는 어떤 그런 어떤 문화적 각본의 빈약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정신건강 리터러시가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공약 불가능성의 극복과 열린 인식론이 필요합니다. 토마스 쿤이 얘기했던 서로 다른 패러다임을 가진 이론이나 세계관이 공통된 척도나 언어, 기준 없이 서로 비교하거나 번역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공약 불가능성에 의해서.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칼 포퍼가 얘기했던 비판적 합리주의, 뭐 하버마스가 얘기했던 그 담론의 장에서 이런 비판적 합리주의의 그 기준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지식이 경험으로 증명된다는 기존의 포괄적 합리주의의 좀 반대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이론과 주장은 반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쿤의 이론과 좀 맞는데, 그러니까 끊임없이 비판과 반박을 통해서 개선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능론적인 게 아니라 가등론적이더라도 결국은 독단의 배제와 비판 가능성이 있는 그런 반증주의적 시각이야말로 그래서 그 간주관적인 검증 과정을 확보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다른 패러다임을 가진 주체들의 이론적 적재성을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소통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환원주의의 경계와 인도주의적인 책임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응보적 정의를 넘어서 회복적 정의를 정립시키고 그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신념을 증명하는 그 도구로 삼지 않는 타자에 대한 공감과 책임의 윤리를 이제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응보적 정의는 이제 범죄에 대한 처벌과 응징에 초점을 맞춰서 잘못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는 반면에 회복적 정의는 뭐죠? 처벌을 넘어서 피해자의 회복, 가해자의 책임 인정, 그리고 공동체의 관계 복원을 목표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직접 만나서 대화하고 해결을 찾는 하버마스의 입장, 그리고 칼포퍼의 입장에서 누가 어떻게 처벌받을 것인가 이게 아니라 피해 회복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좀 집중을 하면서 기존 사법체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좀 제시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이 제시문의 대표적인 그런 대답으로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어쨌든 지금 면접이 거의 하루 정도밖에 안 남아서 좀 빠듯하긴 한데, 하루 반나절? 오후반인 친구들은 조금 더 시간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오전에 입을 털고 갈. 어쨌든 기출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이론들을 제가 쭉 깔아드리고 있는데요. 다음 그 마지막 정시면접 쪽집게 분석 5번째에서는 가장 핵심적으로 나올 수 있는 제시문들, 그리고 기출된 제시문을 좀 모아서, 기출된 제시문이 꽤 있고요. 거기에 조금 더 제가 아이디어를 보태서 4개의 지문을 만들었거든요. 이 문제를 제가 핵심적인 그 기출 문제로 한번 꼽아보고 싶습니다. 이 문제를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하고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대치 입시 코치 아델라 킴이었습니다.